네,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의자 이기영 신상 공개됐습니다. 91년생입니다. 31살이고요.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나와서 얼굴 다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이죠.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기로 의결을 했고 그에 따라 공개됐는데 내부 의원도 있고 또 외부 의원도 있었습니다. 특강법이라고 하죠.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충족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살인이죠. 게다가 2건에 대한 자백도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죠. 자백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또는 재범 방지, 또 범죄 예방을 비롯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목적도 역시 충족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상이 공개가 됐고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범죄 예방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죄 지으면 얼굴이 공개되니까 죄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차차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신상이 공개된 이기영 91년생 31살 운전면허증 사진이 옆에 있습니다. 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걸 한번 쭉 시간 순서에 따라서 따라가 보면 좋겠는데 범행의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그런 그 과정을 쭉 밟아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뒤에 있었던 살인사건이 먼저 드러났고 그 수사 과정에서 그 전에 있었던 살인에 대한 자백을 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올해 12월 25일이죠. 오전 11시 22분에 이 이기영의 여자친구가 이기영이 사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고양이와 개가 있었어요. 또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고 집을 뒤지다가 이제 없으니까 옷장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옷장 안에 남자의 시신이 있었던 거죠. 이제 옷장이 그냥 열려있던 건 아니고요. 끈으로 문고리가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잠가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끈을 풀고 옷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파주에 있는 남자친구 집인데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 라고 112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갈래로 일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이게 누구인가, 이 사체가 누구인가 신원 파악을 했는데요. 이미 실종 신고되어 있던 택시기사의 사체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누군가의 사체가 누구의 집에서 게다가 옷장 안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발견됐다면 살인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이기영을 찾아 나섰는데 병원에서 잡았어요. 이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잡았는데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손을 다쳐서.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살해 행위를 하다가 다친 건 아니고 그 후에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손을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데 붙잡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체는 택시기사의 사체였잖아요. 12월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12월 22일에 이기영이 자신의 그 흰색 소렌토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이제 음주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거예요. 상대방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한 60세 택시기사인데요. 이기영의 진술에 따른 겁니다. 지금은 죽은 자 말이 없으니까요. 내가 잘못했고 합의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 집이 파주인데 같이 가자. 각자 차를 몰고 이기영의 파주 집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합의금을 결정하자라는 건데요. 통상적이진 않죠. 보통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는데 신고가 될까봐 돈을 주고 무마하는 경우들은 일상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부른다?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간다? 일상적이진 않습니다만, 통상적이지 않습니다만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둔기로 내리쳐서 살해했는데요. 살해 후에 이 시신을 옷장에 넣어두고 방치한 거죠. 자, 그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택시기사의 가족들이
아빠 왜 안 오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기영이 이 아빠인 척, 택시기사인 척 한 겁니다. 결국은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가 25일 새벽 3시에 하도 연락이 오니까 답을 해준 거예요, 이기영이. 그런데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 하자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 라고 거부를 했거든요. 그 당시 내용이 뭐 바빠, 뭐 배터리 없어, 이런 짧은 답변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회피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거는 실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침 뭐 6시간 정도, 네, 10시간 정도 지난 그날 오전에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이 출동해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더 충격적이에요. 바로 이기영이 이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다음에 보인 그 행태 때문인데요. 1km를 운전해 갑니다. 1km를 운전해 가가지고 공터에 차를 놓고요, 버리고 그 차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를 또 다 지워놓은 거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수천만 원 결제했어요. 막 긁은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이 여자친구에게 시신 발견했다고 신고한 그 여자친구죠. 그 여자친구에게 줄 명품 가방도 구입하고, 그리고 또 600만 원짜리 커플링 2개를 사가지고요. 하나 자기가 끼고 하나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합니다. 이거 다 그 택시기사 신용카드를 쓴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카드론을 받습니다. 이렇게 합하면은 정말 뭐 5일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5일밖에 없었는데 5천만 원 썼습니다. 작정을 하고 쓴 거죠. 뭐 그리고 아마도 이런 행태가 처음이 아닐 것이다. 그 뒤에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웃집 그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취재 내용도 전해지고 있죠. 그 당시 이웃집에서 수상한 냄새가 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0년에 이기영이 이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파주에 있는,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집에서, 화장실에서. 그래서 주변 가구에서는 이기영이 담배 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났다, 화장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22일에서 24일 이 살인사건이 이루어진 후입니다. 그때는 담배 냄새가 아니라 화장실 배관을 통해서 진한 장미꽃 냄새가 났다, 장미향이 났다. 자, 이거는 뭐 실제로 장미가 있었다기보다는 방향제를 썼겠죠. 네, 방향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향이 아주 진하게 나는. 본인도 이 살인을 저지르고 옷장에 시체를 넣어놨는데, 이제 시취라고 하죠.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굉장히 좀 독하고 또 사람들이 다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방향제를 쓴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이거 뉴스를 보고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 그럼 그 장미꽃 냄새가 이 이기영이 뿌린 그런 방향제 냄새고, 그 아파트에 저기에 이제 시체가 있었다, 너무 섬뜩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요. 싸우는 소리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까지 여자와 남자가 크게 다투는 소리가 심해가지고 이 경비소에 가가지고 뭐 민원도 제기하고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요청도 하고, 또 직접 그 이기영이 쓰는 집 앞에까지 찾아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범행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두 번째 범행이라기보다는 더 먼저 이루어진 범행입니다만 드러난 거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네. 자, 이웃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뭐 어쨌든 싸우든 뭐 했든 그 집에서 남녀가 같이 있는 거는 이제 그 다 알고 있었는데, 여름 이후부터 그 여성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기영이 그걸 물어보는 이웃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막 둘러댔대요. 아니, 왜 그 초여름까지는 사이좋게 이 남녀가, 이기영과 전 여자친구가 같이 다녔는데 왜 여름부터는 안 보이고 혼자 있냐, 그래서 와이프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기영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장모님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병간호하러 갔다, 이런 거죠. 나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집을 비우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등장하는데 바로 개입니다. 동물이 등장해요. 24일, 그러니까 시신이 발각되기 전, 바로 전날입니다. 24일에도
혼자서 이기영이 강아지 데리고 자정 무렵에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진돗개만 하고 뭐 진돗개처럼 크고 잘 짖고 그날도 그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기영은 그 후에 이제 먼저 이루어진 이 여자친구에 대한 살인을 자백합니다. 자, 경찰이 일단 택시기사 살인범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고를 한 여자친구는 이기영의 집으로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이기영의 집이 아니에요. 여성의 집입니다. 50대 여성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기영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이걸 봤더니 이기영 명의, 이기영 소유가 아닙니다. 이거 역시 그 집의 소유주인 50대 여성입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남의 집에 살고 있었고 게다가 가지고 있던, 이용하던 핸드폰도 그 사람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기영과 관계는 무엇이냐? 살인범을 잡아놓고 봤더니 더 의심할 만한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궁을 했어요. 결국 이기영이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아, 저 같이 여자친구고요. 같이 살고 있었는데 8월에 가출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8월에 내가 살해했다. 8월 7일 또는 8월 8일에 죽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27일입니다. 그때 살해 후에 사체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공릉천에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릉천에 버릴 때도 굉장히 치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갖다 버렸는데 지금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죠. 성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일지 여부에 대한 어떤 그 의문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기영의 진술에 따라서 사체를 찾는 수밖에 없으니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에도 뭐 5일 만에 5천만 원을 썼잖아요. 네, 다양한 항목을 가지고. 네. 그때 실제로 100만 원 넘는 양주까지 마셨어요.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그냥 펑펑 마음대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기영이 자백한 전 여자친구, 50대 전 여자친구 살해 후에도 그 신용카드로, 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왜 죽였냐가 중요하잖아요. 왜 죽였냐가. 살해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기영의 주장입니다.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사고 후에 합의금을 흥정하기 위해서 불렀고 흥정을 하다가 결국은 갈등이 생겨서 죽인 것이다. 우발적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전 여자친구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채무 문제 때문에 갈등이 격해져 가지고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살인과 사체 은닉으로 28일에 구속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뭐 10분 만에 끝났어요. 네. 이렇게 뭐 자백하는 사건이고 또 구속 여부를 다툴 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범행 동기가 무엇이며 또 자백한 여자친구 살해 시신은 어디 있느냐, 또는 추가 범행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 여자친구의 사체를 유기했다고 이야기한 그 공릉천, 구체적으로는 내가 사체를 유기한 날, 거기에 버린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났고요. 네, 4개월 지났고 지금 강물이 얼어 있습니다. 춥잖아요. 네, 또 그쪽이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함지뢰 또는 일부러 보낸 목함지뢰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수색이 지금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두려운 부분이고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2명을 죽였다고 자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도 이기영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지인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기영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 또 다른 여성, 그러니까 살해된 여자친구 말고 그 전에 또 다른 여자친구 명의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연락이 안 돼요. 그렇다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핏자국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 피차국이 뭐냐면 이기영이 가지고 있던 그 물건에서 나온 건데요. 캠핑용 손수레입니다. 캠핑용 손수레. 여기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또 다른 사람 죽인 거 아니냐라고 경찰은 의심을 해서 이제 국과수에 DNA 감정을 맡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기영은 아니다. 난 더 죽이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8월에 내가 그 여자친구 살해할 때 그 살해한 다음에 이거 시신을 이 캠핑용 손수레로 이렇게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묻은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의 혈액인지는 사실 뭐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그 후에 다른 사람의 혈액이라면은 정말 또 다른 살인 사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지금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현재의 정신 상태 또 범행 동기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휴대전화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통화 내용과 내역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 동선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업도 진행 중인데 사실 뭐 프로파일러가 모든 걸 다 밝혀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자, 이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살펴봤는데 더 중요한 거는 좀 분석입니다. 사실 연쇄살인 그동안 꽤 유명한 연쇄살인이 많잖아요. 유영철도 있고 정남균도 있고 강호순도 있고 온보현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 10년 정도는 연쇄살인이라고 볼 만한 게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제가 그 판결들을 보면은 연쇄살인을 계획하고 연쇄살인의 첫 번째 살인을 시도하다가 그 직후에 또는 실행 중에 붙잡힌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CCTV, 블랙박스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모바일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까 흔적이 남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바로바로 뭐 녹화를 할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으로 이어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쇄살인으로 인정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사건의 특징을 좀 6개, 7개 정도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제가 프로파일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실제 사건들, 판결문을 분석을 해보고 사건들을 조사를 하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 허술함이냐 대담함이냐. 범행 후에 시신을 옷장에 넣고 그냥 고리만 끈으로 묶은 다음에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발각되기 전날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여자친구를 불렀어요. 자기도 없는데. 발각 위험이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 아무리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실제로 일단 범인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기영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렀다? 이거는 그동안 여러 건을 성공했기 때문에 무뎌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별다른 신경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는 이 여자친구를 너무 믿었나? 또는 여자친구가 뭐 집을 뒤지고 뭘 찾아서 신고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나? 좀 무시했나? 방심했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술함보다는 대담함인 것 같아요. 네. 기타 살해 후에 한 행적들, 그리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나서 사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 등을 볼 때 너무나 허술해서 이렇게 하면 걸릴 수 있다는 걸 인식을 못했다기보다는 과도하게 대담했던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흔적을 남겼고 적발됐습니다. 또 하나 얼마나 대담했냐면 결국은 본인이 죽인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그냥 쭉 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살인 후에 4개월 동안 걸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전 여자친구의 옷과 화장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고인의 이런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신고한 여자친구가 아니 왜 여기에 다른 여자의 물건이 있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네. 다만 지금 이 여자친구가 일반적인 의미의 애인, 일반적인 의미의 여자친구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우연이 아니라 노력했습니다만 이기영이 살해당한 전 여친도 노래방 도우미였고요. 지금 이 신고한 여자친구도 노래방 도우미입니다. 네. 이런 거는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징과 연결되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은 허술함이냐 대담함이냐. 그 중에 저는 대담함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범행 동기, 바로 경제적인 목적입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 살해하고 12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21일 오전부터 바로 그 신용카드로 귀금속 사고, 네, 뭐 커플링 600만 원짜리 2개 사고 술집에 가서 유흥비 결제하고 이랬거든요. 100만 원 넘는 고급 양주까지, 고급까지는 뭐 비싼 양주 먹었습니다. 대출도 받고 5천만 원. 그냥 살인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이런 걸 목적으로 했다면, 또는 그 합의금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강도 살인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8월에 동거녀를 살해한 직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역시 금전적인 목적이 배경으로 있어요. 돈 문제로 얘기 나누다가 홧김에 죽였다. 이게 공통된 이기영의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돈이 동기라는 거, 경제적인 이익이, 또는 두 번째, 우발적이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전적인 이익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살인과 강도살인은 다릅니다. 강도살인은 법정형이 살인보다 더 높아요. 살인의 법정형은,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강도살인은 살인이랑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감경 요소가 있으면 감경 가능합니다만 유기징역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법정형이, 형법상. 대단히 중하게 처벌을 하는 거죠. 네. 얘기 나온 김에 전 여친 살해한 다음에 2천만 원 신용카드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 2천만 원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동거하는 과정에서 받거나 쓴 거 역시 대단히 많을 것이다. 이 부분도 다음 특징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얘기 나온 김에 동거녀 두 번째 살해당한 여자친구를 이제 시신을 이제 유기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은닉할 때 살해한 직후에 그 캠핑용 가방에 담으려고 했는데 다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더 큰 게 필요해가지고 천으로 된 차량용 루프백이죠. SUV 같은 거 보면은 위에 이제 지붕 쪽에 실을 수 있게 설치해 놓은 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씌우죠, 커버를. 그거를 그 백에다가 시신을 담아가지고 유기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2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진술을 이기영이 내놨고요. 현재로서는 그거 이외에 특별한 동기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경제적인 목적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기회형 연쇄살인이다. 연속살인과 연쇄살인을 구분해야 됩니다. 연속살인은 한 자리에서 여러 사람을 죽이고 죽였다? 이건 연쇄가 아니고 연속이죠. 다만 연쇄살인은 또 두 개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기호형이 있습니다. 살인 자체를 즐기는 거죠. 살인 자체가 목적입니다.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등등이 있습니다. 반면 기회형은 뭐냐? 살인 자체를 즐기는 건 아니에요. 살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가 생기면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영의 진술에 따르면 정리하면 이렇잖아요. 사소한 다툼이 있었어요. 금전을 둘러싼. 그래서 우발적으로 죽였다. 그 다음에 사체를 숨기고 유기하고, 그리고 그 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이익을 챙겼다. 자, 유형이 동일합니다. 이 두 건의 살인이. 그리고
뭐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물론 이게 나중에 그 형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실제로 이 연쇄살인범이라면 우발적인 연쇄살인이 존재할 수 있나요? 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회형, 기회가 생기면 죽인다, 이게 기호형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인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또는 본인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또 빠져들 수 있는 것이고, 기회형이 기호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회형 연쇄살인으로 보이는 게 세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이 사건에서는 이게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기생형 범죄라는 거예요. 자기 집 아니잖아요. 네.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 신상 공개할 때도 직업이 없어요. 31살인데 특별한 직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동거했다, 여자친구다 주장을 하는 살해당한 여자친구 50대입니다. 50대. 20살 넘게 차이 나요. 20살 넘게. 그리고 지역 그 인근 이웃들이 말한 대로, 이웃들이 이제 뭐 와이프 어디 갔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만 주민들이 뭐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거나 또는 뭐 모자로 봤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아주 다정하고 친근하게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규영 본인은 여자친구라고 동거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웃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하지만 이것도 몰라요. 이은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실질적으로 부부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혼인신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가져간 거잖아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처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보이기 위해서. 이규영도 역시 그럴 수 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집에 얹혀 살면서 받을 거 받고 쓸 거 안 쓰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동거하는 것처럼, 여자친구인 것처럼 보여주려 노력했을 수도 있다 라는 의문도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그 본인의 경제적인 무능력 이거를 벗어나서 생활을 한 건데, 사실 그 반년 가까이 실종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찾아와서 어디 갔냐라고 확인도 안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많은 그 판례들을 보면은 누가 죽거나 누가 사라지면 직장에서 연락이 옵니다. 직장 사람들이 찾거나 또는 전화하거나 또는 찾아가기도 하죠. 또는 가족들. 택시기사만 해도 가족들이 신고한 거예요. 실종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 동거녀는 아무도 안 왔다는 거죠. 실종 신고도 안 돼 있습니다. 연고가 뭐 뚜렷하지 않아서 신고할 사람이 없는 상황일 수 있는 것이고요. 우연히도 아니면 이기영이 이런 사람을 노렸을 수도 있어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또 공통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두 여성, 현 여친과 전 여친, 둘 다 노래방 종업원이거든요. 노래방 도우미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인데 유흥업소 중에서도 상당히 좀 특정한 형태의 업태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해서 그 틈을 노린 거 아니냐. 그동안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노린 거 아니냐. 또 그 중에서도 연락할 사람이 없는, 내가 이 사람을 죽여도 이 사람이 사라져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 그런 대상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기생형 범죄라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뭐 현재로서는 그 경제적인 목적이 1번으로 첫 번째로 드러나지만, 혹시 뭐 이렇게 동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적인 욕구의 해소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생형 범죄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특이한 게, 이 사망한 전 여자친구의 그 소유의 아파트, 이 시신이 발견된 그 아파트에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럼 가압류라고 하는 거는 돈을 못 받아가지고 돈 받을 게 있는데 지금 안 갚으니까 일단 가압류 해놓고 재판 통해가지고 압류로 바꾼 다음에 경매 넘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0월 5일에, 날짜가 중요해요. 8월에 죽였잖아요. 10월 5일에 A 카드사가 5,600만원, 10월 18일에 또 다른 카드사가 2,900만원, 11월 9일에 또 다른 카드사가 약 1,200만원, 이렇게 채권이 있다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자, 이거 살해당한 후잖아요. 물론
살해당한 후에 쓴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곧바로 뭐 이 짧은 한두 달 사이에 가압류한다? 그보다는 그 전에부터 발생한 카드 대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요. 이 말은 곧 함께 생활할 때 생긴 이런 그 부채를 이 살해당한 여자친구가 노래방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벌어서 갚고 이래서 유지가 된 건데, 살해당하니까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카드사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 아닌가라는 짐작이 들어요. 결국 누가 쓴 돈인지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이 이기영이 얹혀 살면서 쓴 금액들로 인해서 이 살해당한 여자친구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5번째 특징. 조금 전에도 일정 부분 언급했는데 바로 유흥업소 종사자를 찾은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약자죠. 네. 여러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상당히 하층에 위치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피해를 입어도 찾아 나설 가족이나 지인들이 없는 상대를 찾아 나선. 왜냐하면 노래방 도우미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곧바로 뭐 동거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수집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여기는 뭐 가족이 저기에 살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러면 뭐 이제 패스 하다가 혼자 살아. 집도 있어. 계속 돈도 벌어. 오케이, 여기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착을 했을, 얹혀 살기로 정착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2명의 직업이 같다는 거, 어찌 보면 그 전에 여자친구들도 다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미 살해됐고 그 중에서 살해됐음에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신상 공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노래방에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뭐 랜덤 채팅 또는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최신종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사라진 사람들 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유흥업소 종사자, 그 중에서도 노래방 도우미를 집중적으로 노린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5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6번째는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가 좀 퇴색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반사회적 인격장애 또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로서의 사이코패스는 잘 가려내긴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일단 특이한 부분들이 있죠. 사람을 죽여서 둔기로 때려서 죽인 다음에 옷장에 넣고 5일 동안 일반적인 생활을 한다? 다른 사람 여자친구를 불러서 집에 있게 한다? 개 데리고 산책을 한다? 일반적인 우리와 다른 이런 감정의 회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거고요. 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살인범을 다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건 옳지는 않습니다. 네, 자극적으로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건 또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써야 되는데, 일단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 굉장히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이코패스가 다 그 미치광이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기영도 주변 이웃들 말에 따르면 선한 이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평소에 밝은 얼굴로 인사를 잘하는 청년이었다. 그리고 경비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들도 웃는 얼굴로 큰 개 산책시키던 사람이다. 네. 그리고 또 커플 아이템을 많이 했대요. 이 살해당한 50대 전 여친과 커플 아이템을 많이 했고, 매일 같이 운동 다녔고, 자전거 여행, 캠핑 둘이 같이 갔다. 자, 이게 정말 뭐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 50대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한 이런 거짓 연극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웃들이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말이 많고 자신감이 항상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젊은 여자랑 같이 다니는 걸 이제 자주 봐가지고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예전 여자친구와 이번에 신고한 여자친구의 나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이겠습니다.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를 검사해야 될 테고, 자, 이 6번째 특징 사이코패스와
7번째 특징 동물.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웃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매번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죽일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자, 이거 우리가 동물을 기른다고, 동물과 함께 있다고, 또는 동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강호순 기억하십니까? 강호순. 연쇄살인범 강호순. 자, 강호순 시베리안 허스키 큰 거 개 안고 다니면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그거 본인이 여성들 유혹하는 데 썼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진들이 있잖아요. 큰 개. 강호순은 또 인상도 선해요. 선해 보였어.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이기영도 개도 기르고 고양이도 길렀습니다. 몇 마리 길렀냐? 하얀색 큰 개, 보도에 따르면 진돗개라고 나와요. 이거 한 마리하고 고양이 3마리. 자, 이게 왜 보도가 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기영 집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 기르던 이 반려동물 놔두고 주인이 구속된 거잖아요. 오늘 잡혀갔잖아요. 체포되고 구속됐잖아요. 그 외에 와서 돌봐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그 집 주인도 아니고, 이기영이. 그 집 주인은 지금 실종 상태. 이기영 진술에 따르면 이미 죽였다. 공릉천에 버렸다. 찾아온 사람 없고. 아무리 이게 민사법상 물건이라 하더라도 야,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놔둘래 이러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경찰과 함께 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개 1마리, 고양이 3마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막 개가 짖으니까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게 파주시가 또 움직이는 거죠. 구속돼 있는 이기영에게 이거 소유권 포기하겠다. 이런 각서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살인 피의자, 이거 2건의 살인을 자백한 사람이지만 반려동물을 가질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그래서 포기각서를 좀 받아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나온 겁니다.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파주시청 관계자가. 결국 이제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입양 등고를 낸다고 하고 10일 지나서 입양문이 없으면 이제 안락사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개에 관련해서 저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주민들 또 경비원이 말을 했는데, 경비원이 또 이제 이 일을 같이 하고 나서 하는 말은 와, 이게 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네. 자, 이렇게 특징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해요. 3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3가지로. 첫 번째는 택시기사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2번째는 전 동거녀, 50대 동거녀 살해 사건. 3번째는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살인사건. 몇 건인지 모르지만 0일 수도 있고 뭐 10건일 수도 있고 아직 모르는 추가 살인사건, 제3의 사건이죠. 첫 번째, 택시기사 살해 사건은 살인 자백을 했습니다. 흉기도 발견됐어요. 둔기. 그리고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기영의 진술에 현재는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가 더 보강이 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간단해요. 시신 발견됐고 자백했으니까. 2번째부터 복잡해집니다. 전 동거녀 살해. 자백은 했습니다. 자백은 했어요. 하지만 시신이 없습니다. 물론 시신이 없는 경우에도 살인이 증명됐다고 본다면 얼마든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 충분히 유죄 판결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이미 자백을 했지만 이기영이 재판 과정에서 또는 앞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자백 번복해서 사실은 제가 강압수사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짜로 가출한 거예요. 라고 한다면 어떡할 것이냐. 물론 캠핑용 그 손수레에 있던 혈흔이 이 이기영의 이야기대로 전 여친의 혈흔이라면 죽였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자백을 번복해도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까지 봤고요. 세 번째, 그 이외의 살인사건. 유형이 같아요. 돈 문제 때문에 갈등, 다툼이 생기고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또는 은닉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본인이 돈을 챙기고 이익을 보고. 자, 이 자백한 두 건이 같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노래방 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범행 있지 않겠느냐. 또 지금 8월에 살해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전에 똑같은 형태로 돈을 빨아먹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본인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해봤기 때문에 또 한 게 아니었을까. 계속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더 발전하고 좀 더 여러 가지로 능숙하게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짐작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건과 관련해서 제보가 중요합니다. 또 이런 제보를 위해서라도 신상공개를 한 것이죠. 신상공개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좀 유효한 의미 있는 제보가 들어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생각보다 내가 저 사람 여자랑 어디에서 여자랑 같이 사는 거 봤는데, 그때 누구누구랑 있었는데, 그때 어느 노래방에 자주 와가지고 누구랑 뭐 계속 만났는데 등등등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제보가 들어오지 않아서 살인을 당한 사람이 없는 게 최선이죠. 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범행을 했다면 그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서 수사를 진행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고 기타 실종 상태가 아닌 물론 뭐 살해가 사망한 게 확정된 것보다는 실종 상태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유족들에게도 정확하게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거는 지금 현재 이기영의 진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기영의 진술이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역시 경찰이 그리고 또 나중에 이어받을 검찰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재판으로 넘겨서 죄에 합당한 죗값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기영, 신상 공개된 이기영 사건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기영의 범죄의 특징들을 한번 좀 쭉 정리를 해봤고, 연쇄살인, 특히 기생형 그리고 또 기회형 연쇄살인의 가능성까지 짚어봤습니다.